이번 시간에는 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성원들이나 부하들을 일정 방향이나 일정 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 이론, 첫 번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 개념 자체는 동기는 내적 충동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동기라고 합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동기에 대한 유사한 개념으로 동인도 있고 욕구도 있고 뭐 추동도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게 가볍게 나로 하여금 아니면 당사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 충동 상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의 기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시작하는 이런 기능도 있지만 지향적 기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지향적 기능도 있고 현재 하는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기능도 있고 활성화 기능 또는 뭐 이걸 끈기 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는 지속적 기능 뭐 이런 등의 기능들을 바로 이 동기가 수행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처럼 수험이라는 목표를 이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내가 왜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것이 드러나 있어야 바로 이런 기능, 동기가 강하게 유발되게 될 겁니다. 동기 이론에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가, 무엇이를 찾는 것이 내용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든지 알더퍼의 ERG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대표적인 내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과정 이론이라고 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과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룸의 VI 이론이라든지 마담 기대 이론이나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노크의 목표 설정 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목표 자체를 이렇게 해서 내용 이론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매슬로우 인본주의 심리학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반드시 알더퍼의 ERG 이론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같이 묶는다고 그랬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개 단계로 나누어서 가장 저수준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5개의 욕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욕구를 크게 대별을 해서 여기 존경의 욕구까지를 생리적 욕구에서 존경의 욕구까지를 결핍의 욕구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크게 대별을 했던 거였어요. 성장의 욕구와 결핍의 욕구. 그런데 일부 출제위원들은 이 결핍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 쓰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그 대신 성장의 욕구에 대해서는 실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존의 욕구. 또 그러면 일부 출제위원은 결핍의 욕구를 기본 욕구, 성장의 욕구는 메타 욕구라고 쓰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생존의 욕구란 단어와 생리적 욕구는 생존의 욕구 한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야말로 생리적 욕구에 가까운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배고파서 죽겠네. 여기는 자존심 상해 죽겠네.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욕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매슬로우는 인간들은 욕구를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충족시켜 간다라고 하는 상향 충족의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전 단계, 초기에는 아주 원리 원칙처럼 전 단계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물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이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의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것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걸 따지는 거죠. 바로 이 이론을 알더퍼는 그대로 활용을 하되 좀 더 현실적으로 이걸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안전의 욕구를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와 사유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로 나눴어요. 먼지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재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물을 잘못 먹으면 살해에 걸린다거나 이런 것은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 빈곤으로부터 안전, 공포로부터 안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유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인데 아래를 존재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욕구. existence, needs. 그리고 또 존경의 욕구를 둘로 나눴어요. 존경의 욕구를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욕구로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래 사유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 소소개정의 욕구라는 사유적 욕구,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관계의 욕구라고 그랬어요. 관계의 욕구, relatedness, needs.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은 자존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성장의 욕구. 그래서 growth needs.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E, R, G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알더퍼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알더퍼는 매슬로우처럼 인간들은 낮은 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욕구를 상향 충족시켜 간다. 인정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 충족시켜 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순간에 모든 인간들은 이 세 욕구를 모두 동시 추구하고 있다. 단지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뿐이지 모든 순간에 모든 인간들은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않고 있던 간에 이 세 개의 욕구를 모두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세 개의 욕구가 모두 이렇게 세 개의 욕구를 충족시켜 가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어느 것이 주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 저와 눈을 맞추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따져보는 거거든요.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이론, 그중에 매슬로우와 엘더퍼의 이론을 같이 병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맥그리거의 XY 이론. 맥그리거의 X. 또 그럼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 이론을 이렇게 같이 3번과 4번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결국에 조직의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성원들이 얼마나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느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가슴을 더 강하게 뛰게 하는 것이 조직 관리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맥그리거는 바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유발을 강하게 시킴으로써 조직 목적 달성에 효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서 조직 성원들을 분석했더니 모든 조직원들이 똑같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구성원들은 자기 이익에 중심이 된 회사는 좌우의 문제고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욕심만 눈앞의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서 타인을 높이고 자신의 문제보다는 회사를 우선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 굳이 꼭 지시하명이 있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똑같을 수가 없는 두 부류의 인간을 똑같은 관리 전략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인간들을 둘로 나눈 거지요.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둘로 나눴죠. 그래서 X 이론적 인간관, X 이론적 인간관과 X 이론적 관리 전략으로, 또 Y 이론적 인간관과 바로 Y 이론적 관리 전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을 했던 거였어요. X 이론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성악설적 인간관으로 아지리스의 이론으로 본다면 미숙한 존재의 인간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Y이론적 인간관은 성선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인간관으로 이것은 아지리스의 성숙한 존재의 인간의 특성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스로 알아서기보다는 누가 시켜야 마지못해서 하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성악설적 인간관을 가진 또는 미숙한 존재의 인간에 대해서 철저한 지시, 하명, 통제, 감독 이러한 단어로 나열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써서 강제해버려야 되고, 그에 비해서 스스로 알아서 회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수 있는 자율적 또는 위임 또는 참여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성숙한 존재의 인간으로 대접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회사를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맥그리가 제시한 건데, 우리는 시험용어로 맥그리거의 X 이론적 인간관, X 이론적 관리 전략은 아지리스의 미숙한 존재의 인간의 인간관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성숙한 존재의 인간관에서는 맥그리거의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해서 관리 전략을 찾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거기 동기의 이념에서 동기의 개념에서 내적 충동 상태, 동기란 인간을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충동 상태이다. 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 기능을 하며 인간 행동을 유지시키는, 지속시키는 지속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무엇이냐?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느냐를 가지고 설명한 것은 바로 이제 동기 이론 중에 내용 이론이라고,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더 접근하는 것은 바로 과정 이론이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편제상 이까지 떨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아래로 이렇게 문장이 붙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알더퍼의 또는 엘더퍼의 ERG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설명이 된 걸로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맥그리거의 XY 이론과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이 있는데, 그 박스는 그대로 아래와 위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을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타율적 통제에서 움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는 X 이론적 성악설적 인간관인데, 그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아지리스의 미숙한 존재의 인간으로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단기적이고 종속적이고 자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의 인간관을 X 이론적 인간관이라고, 그들에 대한 관리 전략은 지시, 통제, 명령 또는 마치 당근을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경제적 유인책 이런 것을 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Y이론적 성선설적 인간과는 성숙한 존재의 인간처럼 능동적, 독립적, 복잡, 다양한, 장기적, 또 대등 우월한주의, 또 자아통제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그러한 부류의 인간들에 대한 관리 전략으로서는 자발적인 참여 유도, 소속감 부여 또는 인간관계론적 접근 이런 등등을 제시를 해서 서로 사람은 다르고 그 기준은 달랐지만은 시험을 볼 적에는 맥그리거의 XY 이론과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을 우아래를 마치 묶어놓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허스버그가 되겠어요.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은 일명 욕구충족 이원설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다면 따로따로 충족을 시켜야 되지 무엇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 이런 그 말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의 용어는 만족과 불만족.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차원이다. 별개의 차원이다 라는 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인으로 구성 요인으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하이진 팩터에서 위생 요인으로 나누되 이들을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라고, 만족을 이끌어가는 만족 요인이라고,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야기하는 불만족 요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에 관련된 요인, 일 자체 관련 요인을 말하면서 자기 성장, 자기 발전 요인 등을 이렇게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으로서는 인적 환경 뭐냐면 팀 구성과 같은 것 등이 설명이 되겠고, 그다음에 물적 환경으로 보수나 또는 뭐 시설이나 또는 뭐 거리나 뭐 이런 등등. 우리는 이 허스버그의 이론을 분리시킨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우리의 사회복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신분보장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체계화되어서 그럴싸한 유형은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신분보장으로는 사람들이 잘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참 헌신을 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야말로 호스피스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에 매진하는 분이라든지 사회복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운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마치 어떤 그 뭔가 전생에 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뭐가 있습니다. 아무나 봉사활동하고 아무나 이렇게 한두 번이야 하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의 잡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는 아주 형편없죠. 보수가 높기를 합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를 합니까? 아니면 누가 우리끼리는 그래도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좋은 말을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일을 한다? 바로 이것이 이것보다 클 때까지. 만약에 동기 요인이 위생 요인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제는 뭐가 진행된 거예요? 소진이 진행되는 거죠. 소진. 번아웃 신드롬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 볼 때에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려면 만족 요인은 만족 요인대로 높여줘야 되고 불만족 요인은 불만족 요인대로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보수를 좀 올려주면 일이 재밌어진다?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불만족 요인인 보수로 관련된 불만족 요인이 떨어졌다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만족 요인이 일이 재밌어진다 이런 말은 말장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충족할 때는 따로따로 만족 요인은 만족 요인대로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불만족 요인은 불만족 요인대로 떨어뜨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허스버그의 동기위생이론 욕구 충족 이원설이 되겠어요. 자,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에서 쭉 박스 했던 내용도 간단히 적었습니다.
결론은 뭐야? 두 요인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두 요인은 동시 충족 시 조직 효율성 극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과정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정이론을 이렇게 보면 뭐 여기부터 지울까요? 과정이론. 과정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색깔이 바꿔졌네. 과정이론. 색깔이 바꿔졌네.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 과정이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성과 기대를 이렇게 살려주면 동기유발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걸 비판한 것이 바로 다시 쓰겠습니다. 제목도 있었군요. 첫 번째 부름의 VIE 이론 또는 기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대 이론. 부름은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할 때 이때 이렇게 성과 기대,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면 가슴이 뛸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비판했던 거였어요. 부름은 그걸 비판하면서 그런 소리 마세요. 말 안 해도 이미 노력하면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가를 사람들은 알고 있어서 그 말 한번 다른 사람이 한다고 가슴이 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이 성과가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 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세요. 합격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해서 가슴이 뛰겠습니까? 이건 뭐 시작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이 성과가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가져다 줄지, 나에게 어떠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 하는 소위 보상 기대도 같이 갖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실질적으로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인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유인가는 바로 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밸런스죠. 밸런스. 그에 비해서 이 보상 기대는 하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인스트루먼털리티.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기대의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죠. 기대, 익스펙턴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것은 만약에 정태적 개념으로 온다면 유인가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로 가슴이 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유인가, 가슴을 유인가와 수단과 기대가 연결될 적에 바로 동기유발은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름의 기대 이론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세요. 합격할 거예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슴 뛰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미래, 어떠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름, 여기는 부름만 섞이는 부름이나 라우러가 제시하는 기대 이론, VIE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도 있습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반대급부를 타인의
타인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동기 유발의 강도는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균형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볼까요? 거기 교재를 먼저 우리가 부름의 이론 보고 아담스의 그 투입을 보겠습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 또는 라울의 되겠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인간은 사고와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대한 의식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대한 의식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고 동기화 과정에서 개인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기본 과정, 개인의 행동은 의식적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보면 동기의 구성 요인은 유인과 수단, 기대로 나누고 있는데, 유인과 얼마나 끌어당기느냐, 아트랙션, 이게 매력성이죠. 끌어당기느냐. 바로 이것은 그야말로 2차적 산물에 대한, 즉 보상에 대한 열망의 강도를 밸런스라고 해서 유인가라고 하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성과인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로 보상기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기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위가 어떤 특정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기대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과 기대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그림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유인과 밸런스, 바로 보상에 대한 매력의 정도가, 성과에 대한 매력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매력의 정도가 가슴을 뛰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자, 밑에 볼까요? 밑에서 셋째 줄,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느냐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자, 넘어가십니다. 위에서 셋째 줄, 2번의 기억번, 동기는 개인이 자기의 작업 상황에서 지각한 공정성의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공정성의 정도는 지금 판서인 자신과 타인의 투입과 노력에 대한 성과를 비교해서, 투입과 노력에 대한 성과나 반대급부를 비교해서 느끼게 되는 작업 동기인데, 투입은 뭐 특별한 것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나이, 성별, 학력, 노력, 위험 부담 이런 것은 투입이고, 성과라고 하는 것은 승진이나 보너스나 휴가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서 그 정도면 내가 대접받을 만큼 받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더 일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내가 받아야 할 만큼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나 지각이 되면은 동기 유발의 강도는 툭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균형 이론 또는 교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지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꿈의 크기와 크기에 의해서 동기, 유발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저도 제도권에서 가르칠 적에 꿈은 양보하지 마세요. 꿈은 나만의 세상이잖아요.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양보한다? 그러지 마세요. 꿈은 물론 오빠라서 동생 키우는 사이에 또는 옛날 같으면은 그야말로 언니인데 엄마 아버지를 제시해서 동생들이 커나가는 걸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꿈을 양보하고 지었던 많은 이런 드라마도 이런 그 아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꿈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꿈은. 그래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하는 것처럼 꿈의 크기가 바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달리게 한다. 거기 보시면은 인간의 행위는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으로 목표가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골 세팅 시어리라고 하는 목표 설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동기론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슈퍼비전과 컨설테이션을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저기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보면 슈퍼비전, 거기는 출제비전 그렇습니다만 개념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슈퍼비전. 이 개요를 보면 슈퍼비전은 슈퍼비전 위에서 봄.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감시, 통제 또는 감독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위에서 바라본. 물론 좋게 보면 부모처럼 바라보는 이렇게 해서 온정주의적 표현도 하겠지만은 어떤 것도 위에서 바라보는 감시, 통제, 감독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슈퍼비전은 행정적 통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전문가의 영역에도 또 가르치고 배워야 할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슈퍼비전의 유형, 그래서 원초적인 형태로 행정적 슈퍼비전. 자, 이것은 행정적 상급자로서 바로 감독, 통제, 지원, 좋게 하면 또는 관리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점차 세상이 복잡하게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도 복잡하게 다양해지고 그걸 다뤄야 될 사회복지사의 영역도 복잡하게 다양해지면서 윗사람으로서 그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육적 슈퍼비전이 등장하면서 교육자로서 지식이나 기술이나 또는 정보 제공에 관련된 이러한 역할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소위 클라이언트가 급증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숫자는 증가율이 아주 얕은 데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증가 비율은 아주 높다 보니까 이제는 그로 업무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거기 슈퍼비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적에서 지적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상담가의 역할, 적어도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도 바로 슈퍼비전으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유형 그러지만 유형은 바로 슈퍼바이저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는데 당연히 행정적 상급자로서 지시, 감독, 통제도 하고 그리고 하급 또는 일선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가 하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그 일선 관리자들의 어떤 심리적 상담이나 심리적 상담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이런 걸로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슈퍼비전을 보시게 되면 개념 슈퍼비전은 사회복지 조직의 직원이 서비스를 효과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거기 보면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활동의 실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나 견습생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 원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목적은 좋고 슈퍼바이저의 지위. 거기 보면 중간관리자에 속한다. 슈퍼바이저는 일선 사회복지사에게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행정가 양쪽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그러면 4번에 보시면 슈퍼바이저는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슈퍼바이저의 자질과 조건 6개 적고 있는데 풍부한 지식과 실천 기술, 접근 용이성, 그리고 진지한 자세, 솔직성 중요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6번에 긍정적 보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한데 포지티브 리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번역하신 분이 긍정적보다는 적극적 보상. 일선 관리자에게 슈퍼비전을 실시해서 어떠한
어떤 가르침의 효과가 있다면 그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 보상보다는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적극적 보상이 맞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역할 나와 있죠.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역할, 지적 슈퍼비전에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컨설테이션입니다. 컨설테이션. 그래서 컨설테이션과 그냥 목단은 컨설테이션과의 비교. 컨설테이션 이렇게 했는데 양자를 보면 슈퍼비전과 컨설테이션을 비교해 보면 거기 여러분들 컨설테이션 개념만 보겠습니다. 컨설테이션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새로운 행정적 과정의 하나로서 슈퍼비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나 그 과정은 독립된 과정이다. 바로 이 컨설테이션은 2번의 둘째 줄 자문을 하는 활동이다. 자문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 활동. 컨설테이션과는 달리 양자를 본다면 슈퍼비전. 다음에 컨설테이션. 슈퍼비전은 행정적 권력 관계 속에서 시행이 되지요.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슈퍼비전의 핵심은 바로 행정적 슈퍼비전이니까 그래서 행정적 권력 관계 속에서 시행되면서 수직적 구조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멘토, 아무리 교육자, 아무리 상담자들 수직적 구조 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또 슈퍼비전은 이것은 그야말로 위에서 아래로 하향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슈퍼바이저라고 해도 상급자가 먼저 업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설테이션은 여기 행정적 권력관계가 아니라 여기는 행정적 권력관계 없이 권력관계와 무관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는 뭐 수직적 구조냐 수평적 구조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여있죠. 수평적 구조 속에서 하향적이 아니라 수평적 구조 속에서 수평적 접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향적이기 때문에 수평적. 그래서 누가 요구한다? 바로 슈퍼바이저의 업무 시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에는 일선 관리자의 요구로 출발을 합니다. 말하자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헬프미를 외치면서 시작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슈퍼비전과의 차이점에서 나와 있는데 같이 묶었습니다. 컨설테이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쪽으로부터 요청되는데 슈퍼비전은 그것을 시행하는 상급자의 업무 처리로 시작이 된다. 컨설테이션은 주는 쪽 받는 쪽의 행정적 권력관계가 없이 권력관계는 무관하게 시작이 되는데 슈퍼비전은 당연히 수직적 행정적 권력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전문성, 컨설테이션은 슈퍼비전보다는 전문성에 액센트를 준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행정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여기는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한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신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거기 소진 나와 있죠. 소진. 번아웃 신드롬 소진이야.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고 일에서 멀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허스버그의 이론도 본다면 만족 요인, 동기 요인이 바닥에 나버리고 오직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만 차고 넘치는 이런 과정들을 이런 상태를 소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역시 소진의 단계, 열성 단계. 그리고 침체 단계, 그리고 좌절 단계,
무가진 단계, 그 오른쪽 박스에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소진의 4단계에 대해서 소진의 4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리더십에 이어서 동기유발, 동기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과정으로 슈퍼비전과 컨설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재무행정으로 해서 재정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